자, 계속해서 21번 문제 하겠습니다. 기한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21번인데요. 기억에 사용대차에서 차주 그래요. 기한이익은 법률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기한이익을 갖는 자가 다른데요. 사용수익을 제공해 주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용대차를 했다 그런 얘기죠. 1년 동안 써라. 그럼 이 1년의 기간 동안에 목적물 사용을 해서 얻는 이익은 사용차주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차주만이 기한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임대차다. 그렇다고 하면 사용대차가 아니라 사용수익을 제공해 주겠다. 그에 따라서 얘는 차임을 주겠다. 이때는 기한이익이 갑은 차임을 받을 기한이익이 그 다음에 임차인들은 사용수익의 기한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대차에서 임차인 기한이익 갖는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임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임치는 공짜로 네 창고에다가 내 물건을 좀 맡겨놓자 그런 얘기죠. 이런 물건을 얘 창고 안에다가 맡겨놓자. 그런데 대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가는 없으면 여기가 임치인이고 이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무상이기 때문에 임치인만이 기한이익을 갖는 거고 수치인은 기한이익을 갖지 않는다. 디귿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 차주.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개념이 리을하고 미음에도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디귿만 빼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22번 문제. 그래서 21번엔 답이 4번이 되겠고 22번은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그랬어요.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 그렇다는 얘기는 기간이 주, 월 또는 연으로 주어졌을 때 이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연령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고 또 초일이 0시부터 기산할 수 있을 때는 산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긴 10시라고 했으니까 초일이 0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시부터 한 1개월이라고 한다면 6월 1일이죠. 그러니까 6월 1일이 기산일이 되고 주월 또는 연에 처음부터 기산하게 되니까 해당 월에 말일로서 기간은 만료한다. 해당 월의 말일은 어떻게 돼요? 6월 30일이죠. 6월 30일 말일이 종료돼야 되니까 6월 30일 24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4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청구 방법에는 최임, 화파, 제지 이렇게 해서 우리 암기했었죠. 웃으면서 이제 암기했던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당사자와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여기서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다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사자와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확대 적용되는 경우가 주보, 지역, 연대, 주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보증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 거고요. 연대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 청구는 나머지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자 1인의 지역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나머지 지역권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주보, 지역, 연대 이랬는데 거기 1번에 옳지 않은 것 중에 1번에 보시면 주 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주보할 때 그 보기 때문에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래야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맞는 겁니다.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하는데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 그랬어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
형, 상, 점, 담, 분비, 물 청소하자. 등청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형, 상, 점, 담 할 때 담. 담보물권, 유치권 담보물권입니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두 번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형, 상, 점, 담, 분비, 물청할 때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그래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형, 상, 점, 담, 분할 때 분이 뭐야? 분할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저당 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인데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피담보 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당연히 소멸시효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현재 권리 행사 중이니까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4번은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갑이 사망하여 그의 부동산을 을이 상속을 받았다.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X부동산을 매각하고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는데 옳은 것은 그래요. 옳은 거 찾으랍니다.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었답니다. 토지, X 토지가 있었는데 갑이 사망을 하니까 갑의 상속인 을이 그 권리를 상속을 받았다.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이죠. 그래서 경매, 수용, 상속, 판결, 기타. 그 중에 상속이죠. 세 번째 거 상속인데 취득 시에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그럼 원래 상속 등기를 하고요. 상속 등기를 하고 처분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면 되는 거죠. 상속 등기, 이전 등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상속 등기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등기해 줬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예요 이거?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인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로서 상속인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로서 이것도 유효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옳은 건데 갑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다. 사망자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병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병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일종의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또 을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취득하는 거고. 그래서 3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4번에 병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에요.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둘 사이에는 법률 행위가 있었다. 여기는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둘 사이에는 186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갖춰야만 그때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또 5번에 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송은 이행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 아니고. 그래서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에도 그 판결문 가지고 혼자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번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합니다. 5번에 바로 보십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하는데 그래요. 유치권자도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의 경우에는 발생한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필요비를 얘기하면서 후반부 설명은 유익비에 관한 설명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중고 노트북 판매상인 을은 갑의 노트북을 훔쳤대요.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 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갑의 노트북을 소유자는 갑인데 을이 훔쳤대잖아요. 을이 현재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점유는 을이 하고 있다. 그러고 있다가 병에게 그 노트북을 양도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거래는 무슨 거래해야 돼요? 유효인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 점유자는 처분권이 없는 무권리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였었어요? 노트북 컴퓨터였죠. 동산 맞네요. 동산. 등기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취하고 있지 않는 동산이다. 등기나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동산에 대해서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제3자하고 유효한 거래를 통해서 제3자가 점유를 취득하게 됩니다. 점유는 선의로서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하게 되면 점유 취득 방식 4가지 중에서 점유 개정만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즉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도난 또는 유실 당한 날로부터 그래서 도품 또는 유실물인 경우에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요거 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선의 취득한 자에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2년 이내에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게 되면은 반환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현재 선의 취득하고 있는 이 자가 즉 점유를 통해서 선의 취득하고 있는 이 자가 경매를 통해서 목적물을 매수했다든지 아니면 공개 시장에서 아니면 동종의 상인으로부터 선의로서 과실 없이 매수한 경우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하기는 하되 상대방 청구에 의해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선의 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인데 옳지 않은 것 찾으면 말이죠. 5번에 보시면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에 병은 갑에게 대가를 청구하지 못한다. 아니죠. 변상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변상해 줘야 된다. 그래서 27번은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았죠? 지역권자에게는 승용지의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지역권은 비배타적 공용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유리한 변경은 쉽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도 효력이 있는 것이고, 네 번째,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 없습니다. 떨어진 토지에 대해서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고요.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28번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인데요.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에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맞죠? 두 번째,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분필하기 전에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는 인정합니다. 다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분할되지 아니한 토지 일부에 대한 독립적인 등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시효 완성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과는 등기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급하기 때문에 점유 개시 이후에 취득시효 완성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 없고요. 소유자도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 전까지는 소유자로서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익은 각자가 그냥 취득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공동소유.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래요. 공유관계는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하지만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합니다.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는 못한다. 1번이 맞았습니다. 두 번째, 공유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분할할 수 있다. 분할도 공유자 전원이 필요적으로 분할 절차에 참가해야 됩니다. 또 합유물에 관하여 격려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해야 된다. 이거는 보존행위니까 무효등기 말소, 원인 무효의 무효등기 말소 청구는 보존행위잖아요. 이건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총유재산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은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총유재산이다라고 하는 건요. 그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 총유재산 보존에 관한 소송 제기해야 됩니다. 또 5번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다.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번. 물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거 찾습니다. 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는 거고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 지상권이나 전세권 외에는 저당권이 성립합니다. 분묘기 주권도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된 물권으로 볼 수는 없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관습상의 물권이라고 하는 거, 관습상의 물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물권으로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번에 틀린 거 찾아야 되는데요. 1번에 보시면요. 저당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등기라고 하는 건 물권의 취득 요건입니다. 취득 요건인 것이지 물권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등기를 갖춰서 물권을 일단 취득한 후에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라고 해서 한 번 취득한 물권이 특별한 원인도 없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33번, 여기서부터 이제 채권법이죠. 33번,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무과실의 항변이 금지가 된다.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무과실의 항변이 금지가 되는 거고요. 손해배상액은 특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이율에 의하고, 약정 이율이 없으면 법정 이율에 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얼마로 약정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의미가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죠. 그럼 이유를 정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법정 이유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지연 손해다라고 하는 건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맞고요. 네 번째, 채권자가 손해 발생액과 그 손해액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손해액 또는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 지체에 대비한 지연 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지연 손해, 즉 지연 이자를 너무 많이 받기로 했다. 그럼 이게 불공정해서 감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33번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이행 불능과 위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이것도 틀린 거죠. 문제가 좀 쉽다는 게 옳은 것보다는 틀린 게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좀 쉽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답이 이제 5번입니다. 이행 지체 중에 이행 보조자의 과실은, 이행 보조자의 과실은 사실은 이행 보조자는 그냥 채무자로 보셔야 됩니다. 이행 의무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행 보조자와 이행 의무자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갖고요. 이행 보조자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그러면 얘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이행 의무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를 입증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이행 보조자는 이행 의무 있는 채무자로 봐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 채무자가 직접 과실로 인해서 이행 불능을 발생시킨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34번엔 답이 5번이 되겠고요. 35번에 이제 계약 해제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철회할 수 있다. 해제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 내지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네 번째, 매매계약이 해제돼서 원상회복을 위해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대금을 받은 날, 그렇죠. 원상회복의 의무가 그런 거예요.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줘라. 그러니까 받은 것이 금전이면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도 붙여서 반환한다. 5번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하여야 한다. 이거를 해제의 행사상의 불가분성이다. 행사상의 불가분성은 소멸성의 불가분성과 같은 개념이다. 35번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36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요. 계약은 요물계약이죠. 계약금에 관한 합의뿐만 아니라 내용에 따른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한다. 두 번째, 계약금이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계약금이 위약벌이다. 그래, 계약금은 위약금, 그 다음에 뭐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 증거금, 증약금, 계약을 해지할 때 해약금, 이 세 가지의 효력이 있어요. 근데 위약금의 특약은 손해배상 예정 아니면 위약벌로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예정으로 한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위약벌로 한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을 정한 것이다. 개인끼리요.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3번이 이제 틀린 내용인데, 계약금은 주계약과 독립된 계약이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종된 계약입니다.
주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서 효력이 소멸하게 되면 같이 소멸해야 되는 겁니다. 또 네 번째,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 원상 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돌려줄 것도 없어요.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한 바가 있어서 돌려줄 게 있다. 그러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이행 제공의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이행 준비를 넘어서서 이행의 착수 정도, 상대방이 받아갈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행 제공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그래서 36번은 답이 3번이고요. 37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먼저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 경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하자는 적용하지 않고 권리의 하자만 적용한다고 얘기했고요. 특정물 매매의 경우에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물건의 하자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선이면서 무과실인 경우에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악이라고 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타인에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다.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선악불문하고 해제는 인정이 됩니다. 또 5번에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37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습니다. 토지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이제 임대차 종료된 상태에서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일단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해야 되죠.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계약갱신이 거절이 되면 그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지만 지상권에는 없는 내용이 임대차에 하나가 더 있으니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대차가 끝날 때 그래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임대인이 한 경우엔 6월, 임차인이 한 경우엔 1월, 동산의 경우엔 5일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된다. 여기도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대차가 종료가 될 때 그때 지상 건물이 현존한 경우에는 계약에 갱신 청구할 거 없이 바로 직접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인데요. 토지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로 소멸했다든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될 때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으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38번엔 1번이 답이 되겠고요. 39번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여기 옳지 않은 건데 뭐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고 2번 보시면요.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 성취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도급인은 일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미 성취된 부분에 반이 완성이 됐고 반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럼 성취된 부분이 반인데
그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39번은 2번이 답이겠고요.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민법의 마지막 문제죠.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요. 어떤 공작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점유자는 그 공작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의무를 다했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책임은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기 자체는 공작물이 아니고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면책사유 인정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또 그렇게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 발생에 관해서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자에게 면책사유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하자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당연히 그 하자, 공작물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에 대해서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직접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래 직접 점유자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간접 점유자가 그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다만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점유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목적물을 관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생겼다. 관리에 관한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생겼다. 그때는 면책이 돼서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자, 이렇게 해서 40문제 다 풀어봤어요. 다 풀어봤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문의 길이도 그다지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지금 합격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지만 열심히 공부하셨지만 또 일정한 원했던 점수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